만약 오늘 밤 전기가 완전히 사라진다면 당신은 몇 시간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불은 켜지지 않습니다. 휴대폰도 충전할 수 없습니다. 냉장고는 멈추고 엘리베이터도 멈춥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하루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전기 없는 하루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아침이 오지 않는 집. 강복남이 눈을 뜬 것은 새벽 6시 무렵이었습니다. 알람이 울린 것도 아니었고 누가 깨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몸이 알았습니다. 30년이 넘도록 같은 시간에 일어나다 보니 이제는 시계 없이도 새벽과 아침의 경계를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천장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침대 옆 벽을 더듬어 스위치를 올렸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그대로였습니다. 어둡고 조용하고 싸늘했습니다. 복남은 눈을 한번 깜빡이고 다시 스위치를 올렸다 내렸다 반복했지만 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발바닥에 차가운 마룻바닥이 닿았고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빛만이 겨우 윤곽을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복남은 습관처럼 커피포트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버튼을 눌렀지만 빨간 불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포트는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차갑고 아무런 반응 없이. 그녀는 잠시 포트 앞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쯤에는 맞은편 아파트 몇몇 창에 불빛이 켜져 있어야 했습니다.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 아이 도시락을 싸는 엄마들, 혼자 사는 노인들의 창. 그 작은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는 걸 보며 복남은 매일 아침 혼자 커피를 마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디에도 불빛이 없었습니다. 건물들이 통째로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마치 도시 전체가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것처럼. 냉장고 쪽으로 갔습니다. 평소라면 가까이 다가서기만 해도 낮은 윙 소리가 들렸는데 오늘은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문을 살짝 열었더니 차가운 공기가 새어나오는 대신 미지근하고 밀폐된 냄새가 코끝을 건드렸습니다. 어제 넣어둔 두부, 남은 국, 며느리가 담가준 깍두기. 복남은 문을 천천히 다시 닫았습니다. 열면 안 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열수록 더 빨리 상한다는 것도. 욕실로 들어가 드라이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쥐는 것까지는 했는데 콘센트에 꽂으려다가 그냥 멈췄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 집어들었던 자신이 어이없었는지 입술 한쪽이 아주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세수는 찬물로 했습니다. 보일러가 멈췄으니 따뜻한 물이 나올 리 없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물이 나온다는 사실만으로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찬물이 손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손이 곧 빨개졌고 세수를 마치고 나서도 한동안 그 냉기가 얼굴에 남아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해야 할 일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밥을 해야 하는데 전기밥솥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라면을 끓이려 해도 인덕션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가스레인지가 있었다면 달랐겠지만 복남의 집에는 몇 해 전부터 인덕션만 있었습니다. 편하다고 깔끔하다고 바꾼 것이 이제 와서 이렇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식탁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조금씩 밝아오는 하늘이 보였습니다. 전기가 없어도 해는 뜨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당연한 사실인데 오늘 아침에는 그것이 어쩐지 위안처럼 느껴졌습니다. 30년 넘게 반복해온 아침이었습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불을 켜고 커피를 내리고 뉴스를 틀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 루틴들이 오늘은 첫 번째 단추부터 잠기지 않았습니다. 복남은 자신이 매일 아침 얼마나 많은 것들에 손을 뻗고 있었는지를 그 손길 하나하나가 전기로 이어져 있었다는 것을 오늘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창밖의 하늘이 조금 더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앉아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이너스.
도시가 멈추는 순간 이만술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처음 누른 것은 오전 8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버튼은 눌렸지만 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층수를 표시하는 숫자판도 꺼져 있었고 문은 그냥 닫혀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그 앞에 서서 문을 바라보다가 비상구 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15층이었습니다. 계단 문을 열자 서늘하고 텁텁한 공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쓰지 않는 통로라 공기가 탁했습니다. 만술은 난간을 손으로 잡고 첫 계단을 내려섰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서 계단을 내려갈 때면 왼쪽 무릎이 먼저 신호를 보냈는데 오늘도 역시나였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서두른다고 달라질 것도 없었고 서두르다가 미끄러지면 그게 더 큰일이었습니다. 중간층에서 위아래로 사람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출근 가방을 든 젊은 사람들이 바쁘게 내려갔고 장바구니를 든 아주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올라갔습니다. 만술은 난간 쪽으로 몸을 붙이고 그들이 지나가게 비켜주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고맙다는 말 없이 지나쳤고 아주머니는 힘겹게 올라가면서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래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만술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딱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1층 현관을 나서자마자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자동차 경적 소리, 사람들의 웅성거림, 어디선가 들리는 날카로운 목소리. 신호등이 꺼진 사거리에서 차들이 엉켜 있었습니다. 어떤 차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어떤 차는 막혀서 경적을 울리고 교통경찰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자들끼리 제각각이었습니다. 만술은 그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건너야 하는데 어떻게 건너야 할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옆에 있던 젊은 여자가 손을 번쩍 들고 차들 사이로 걸어 들어가자 뒤따라 몇 명이 함께 건넜습니다. 만술도 그 흐름에 몸을 실었습니다. 발걸음은 빨리 하려 했지만 무릎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다가 그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습니다. 만술은 고개를 한번 숙이고 인도로 올라섰습니다. 지하철역 입구에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개찰구가 열리지 않아 영무원이 수동으로 통로를 열어놓았는데 그 사이로 사람들이 물밀듯 나왔습니다. 출근길에 지하철이 멈췄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만술은 그 인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두리번거리거나 빠른 걸음으로 다른 방향을 찾아 걸어갔습니다. 누구도 서로를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오는지 오지 않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전광판은 꺼져 있었고 정류장에는 이미 몇 명의 노인들이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만술도 그 옆에 앉아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배터리가 23%였습니다.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 그냥 껐습니다. 충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배터리를 쓰는 건 아끼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주머니에 폰을 넣고 다시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40년 넘게 이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이 거리를 수도 없이 걸었고 이 사거리를 수천 번 건넜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쩐지 처음 보는 거리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신호등이 꺼지고 간판들이 어둡고 사람들이 제각각. 흩어지는 이 풍경은 그가 알던 도시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도시는 언제나 그보다 빠르게 움직였는데 오늘은 도시가 먼저 멈춰버렸습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을 서늘하게 건드렸습니다. 벤치 옆에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버스는 오기나 하는 걸까? 만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려 그 할머니를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도 그를 봤습니다. 둘은 아무 말 없이 다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위기.
박술래가 냉장고 문을 처음 열었을 때는 전기가 끊긴 지 2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냉기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안도했지만 그게 얼마나 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선반 두 번째 칸 작은 지퍼백 안에 든 약병들을 확인했습니다. 당뇨 때문에 맞아야 하는 인슐린이었습니다. 차갑게 보관해야 했습니다. 상온에 오래 두면 효능이 떨어졌습니다. 술래는 약병을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려 보고는 문을 다시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2시간 뒤에 또 열었습니다. 냉기가 아까보다 조금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거실로 나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갔습니다. 1번, 2번, 3번.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엔 연결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회선이 몰리는 것인지 전화 시스템 자체가 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술래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 끝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려 했지만 와이파이는 이미 끊겨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데이터로 접속해 보려 했지만 연결이 느리다가 결국 오류 화면만 떴습니다. 뉴스 앱도 날씨 앱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동그란 로딩 표시만 계속 돌았습니다. 술래는 폰을 소파 위에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라디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이사할 때 버렸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안 듣는다고. 그때는 그게 맞는 말 같았습니다. 편의점에 나가봤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1층 모퉁이 편의점 문을 열었더니 냉장 음료 코너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음료들이 어두운 유리 뒤에 줄지어 있었는데 어쩐지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직원 아이가 계산대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님이 몇 명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카드 단말기가 되느냐고 묻는 사람, 그냥 물이라도 사가려는 사람. 직원 아이는 현금만 된다고 답했고 카드만 있는 손님은 그냥 돌아섰습니다. 술래는 생수 2병을 샀습니다. 현금을 다행히 조금 갖고 있었습니다. 거스름돈을 받으며 직원 아이를 보니 아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둘 다 아무 말 없이 인사만 하고 헤어졌습니다. 아파트 복도로 돌아오는데 옆집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평소에 눈인사 정도는 하는 사이였지만 이름은 몰랐습니다. 안에서 7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어르신이 뭔가를 들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낡은 카세트 라디오였습니다. 배터리로 작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이 라디오를 복도 한가운데 바닥에 놓았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가 나다가 채널을 맞추자 아나운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전국 광역 정전 상황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복도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는데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들 걸어왔습니다. 술래도 그 옆에 서서 들었습니다. 라디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옆에 선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름을 모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들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안하지만 패닉하지 않으려는 그 묘한 표정. 옆집 어르신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502호 박씨요. 누군가 자기소개를 받아 이름을 댔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댔습니다. 술래도 말했습니다. 저는 508호 박술래예요. 어색했지만 어색한 채로 이름을 주고받는 것이 이 복도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전기가 끊기지 않았다면 영영 이름을 모른 채로 지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층에 살면서도 문을 닫고 각자의 시간 속에 갇혀서 재난이 그 문을 열었습니다. 라디오 소리가 계속 흘렀고 사람들은 그 옆에 서서 처음으로 서로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밤이 다시 두려워지는 이유.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최정자는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오후의 빛이 서쪽으로 빠르게 쏠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쯤에는 저녁 준비를 시작했을 텐데 오늘은 인덕션도 전기밥솥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스는 들어왔지만 점화를 도와주는 전기 스파크가 작동하지 않아 냄비 하나 올리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라이터로 불을 붙여 국물이라도 데울까 하다가 라이터가 어디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한참을 뒤졌습니다. 손녀 유나는 방에서 나와 거실을 서성거렸습니다. 8살. 태블릿도 꺼졌고 TV도 안 켜지고 유튜브도 볼 수 없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이 상황이 그냥 하고 이상한 하루였습니다. 할머니, 언제 돼요? 몇 번을 물었는지 셀 수가 없었습니다. 정자는 매번 곧 될 거야 라고 답했지만 곧이 언제인지는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자 집안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도시의 밤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어둡지 않았습니다. 가로등이 있고 간판이 있고 맞은편 건물창에서 새어나오는 빛이 있어서 커튼을 치지 않아도 방 안이 어느 정도 밝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창밖이 완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익숙한 도시의 야경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어둠이었습니다. 정자는 서랍을 뒤졌습니다. 비상용이라며 넣어두었다가 어느 해인가 위치를 잊어버린 양초였습니다. 두 번째 서랍, 세 번째 서랍, 주방 서랍 안쪽 구석에서 짧은 양초 2자루와 성냥이 나왔습니다. 손가락 사이에 성냥 개비를 끼우고 그어 보았을 때 첫 번째는 그냥 꺼졌습니다. 두 번째 성냥이 불을 붙이자 흔들리는 작은 불꽃이 생겼습니다. 정자는 그 불꽃에 양초 심지를 대었습니다. 심지가 살아나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자신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떨림을 멈추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유나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초다. 아이에게는 촛불이 무섭기보다 신기한 것이었습니다. 불꽃 가까이에 손을 뻗으려는 아이의 손목을 정자가 살며시 잡아 당겼습니다. 뜨거워, 저리가 있어. 유나는 멀찍이 서서 불꽃을 구경했습니다. 거실 식탁 위에 양초를 올려놓았습니다. 촛불이 들이우는 빛은 좁았습니다. 식탁 위는 환했지만 조금만 멀어져도 어둠이었습니다. 유나가 그 빛 안으로 들어와 할머니 옆에 바싹 붙어 앉았습니다. 할머니, 무서워. 작게 말했습니다. 정자는 아이의 어깨를 끌어당겼습니다. 무섭긴 뭐가 무서워. 할머니 여기 있잖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이를 끌어안은 팔에 자신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둘은 그 좁은 빛 안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유나가 조잘조잘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오늘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 친구가 한 말, 먹고 싶은 것들. 정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전기가 있을 때는 TV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어디선가 들리는 소음들 사이에 묻혔던 목소리가 오늘 밤은 이렇게 선명했습니다. 유나가 잠든 것은 9시가 채 안 되어서였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어둠이 아이를 빨리 재운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정자는 아이를 방에 눕히고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양초 하나는 아이 방 서랍장 위에 놓아두었습니다. 혹시 깼을 때 무서울까봐 창가에 앉았습니다. 바깥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어쩌다 지나가는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잠깐 빛을 그었다가 사라졌습니다. 정자는 그 빛이 사라진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때가 떠올랐습니다. 충청도 시골집, 전기가 들어오지 않던 동네. 밤이 되면 온 세상이 이렇게 어두웠습니다. 호롱불 아래 모여 앉아 엄마가 바느질을 하고 아버지가 신문을 읽고 오빠들이 숙제를 했습니다. 그 어둠이 무섭지 않았던 것은 다들 거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자는 그 기억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선명한지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참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전기가 만든 살, 그리고 잊고 살았던 것들. 문을 먼저 두드린 것은 301호 권씨 아주머니였습니다. 손에 냄비를 들고 있었습니다. 밥이 좀 있는데 혼자 먹기엔 많다고 했습니다. 강복남은 잠깐 망설이다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냄비 하나가 복도로 나왔고 그 냄새를 맡은 이웃이 또 문을 열었습니다.
반찬이 있다고, 김치가 있다고, 두부라도 부쳐올까 하고, 가스는 들어왔으니 라이터로 불을 붙이면 됐습니다. 누군가는 손전등을 들고 나왔고, 누군가는 보온병에 따뜻한 물을 담아왔습니다. 어디서 났는지 접이식 테이블이 복도 한가운데 펼쳐졌습니다. 양초가 2개 켜졌습니다. 복도 한쪽에서 손바닥만 한 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빛을 가운데 두고 사람들이 둥글게 모여 앉았습니다. 아파트 같은 층에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오늘이 처음 제대로 얼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름을 부를 일이 없었으니까 이름도 몰랐고 뭘 하는 사람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만술도 결국 나왔습니다. 처음엔 문 안에서 소리만 듣다가 아랫집 아주머니가 어르신도 나오세요 하고 두드리자 머쓱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슬리퍼를 끌고 나와 테이블 한쪽에 앉았습니다. 앞에 밥그릇이 놓였습니다. 뜨끈한 국물도 옆에 왔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한 모금 마셨을 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따뜻함이 생각보다 진했습니다. 그는 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박술래는 냉장고 걱정을 옆집 어르신에게 꺼냈습니다. 인슐린 이야기를 했더니 어르신이 잠깐 생각하다가 자기 집에 아이스박스가 있다고 했습니다. 얼음은 없지만 차가운 물을 채워 보관하면 조금이라도 낫지 않겠냐고. 그렇게 해서 술래의 약은 이웃집 아이스박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그 아이스박스 뚜껑을 닫았을 때 술래의 어깨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안도였습니다. 최정자는 윤아를 재우고 나와 복도 끝에 기댔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도 가끔 났습니다. 전기가 나갔는데 웃음이 난다는 게 이상하다면 이상한 일이었지만 이 상황이 꼭 나쁘기만 한 건 아니라는 분위기가 어느새 복도에 깔려 있었습니다. 정자도 그 끝자리에 앉아 국물 한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옆에 앉은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이 집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 처음 봐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요.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누구는 어디 고향이고, 누구는 자식이 몇이고, 누구는 여기 이사 온 지 얼마나 됐고, 평소라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색하게 서 있다가 내렸을 사람들이 오늘 밤은 서로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전기가 없어서 달리 할 것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고, 어둠 속에서는 어쩐지 말문이 트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빛이 너무 환하면 서로의 표정이 너무 잘 보여서 오히려 말을 고르게 되는데, 촛불 하나 앞에서는 그냥 편하게 말이 나왔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하나둘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테이블을 치우고 그릇들을 각자 들고 들어갔습니다. 내일 또 보자고, 빨리 들어오면 좋겠다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만술씨, 술래씨, 정자씨, 복남씨. 어색하지만 나쁘지 않은 이름들이 복도에서 울렸습니다. 새벽 2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작은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불이 들어왔습니다. 복도 형광등이 켜지고 누군가의 집 안에서 TV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냉장고가 다시 돌아가는 소리, 어딘가에서 에어컨이 켜지는 소리, 한꺼번에 쏟아지는 소리들이 낯설게 크게 들렸습니다. 강복남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방 안에 불이 켜진 것을 자는 동안 느꼈는지 아니면 느끼지 못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불빛이 눈꺼풀을 통과해 잠속으로 스며들었을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커피포트가 켜질 것입니다. 빨간 불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복남은 다시 그 빨간 불을 당연하게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이 복도에서 함께 국물을 나눠 먹었다는 사실은 아마 조금 다른 방식으로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전기가 꺼진 밤이었는데 오히려 무언가가 켜졌던 밤으로